안녕하세요. 잊혀진 시간 속에서 소중한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은 이름, 정읍댁을 찾아가는 한 노인의 깊고 쓸쓸한 발걸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병상에서 애타게 부르는 그 이름은 누구일까요? 그 이름을 좇는 여정은 잊고 살았던 과거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부부의 말하지 못한 진심과 마주하게 합니다.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겪어온 삶의 무게와 애환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의 깊게 팬 주름 속에 숨겨진 수많은 사연들처럼 이 이야기 역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진한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온기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손홍규 작가의 정읍에서 울다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정읍댁이라고 기억하시오? 잘 모르겠는데 나도 그렇구먼. 몇 해 전에 돌아가신 감나무집 할머니 아닐까요? 자네 어머니가 그분은 아니라고 해서.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똑같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기다려보게. 그는 전화를 끊었다. 아들이 정말 알고 있으리라 여긴 건 아니었지만 더는 물어볼 곳도 없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허탈해졌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아내가 앓는 소리를 냈다. 아내는 한여름 무더위에도 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겨 덮고 그 안에서 힘겹게 뒤척거렸다. 이불 아래쪽으로 삐죽 삐져나온 맨발, 그리고 이불 위로 선명하게 드러난 몸의 굴곡이 아내가 견뎌온 고된 세월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가 일어서며 기척을 내자 아내는 이불을 덮은 채 말했다. 정읍댁을 불러줘요. 목소리는 가느다랗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지그시 분노를 참는 사람이 간신히 내뱉는 것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비록 아내의 정신은 온전치 못하다 해도 그 목소리만은 주인의 치열했던 살아온 날들을 똑똑히 기억하는 것 같았다. 아내는 본래 성정이 드세고 거칠었다. 젊은 시절부터 동네에서 악바리로 통했고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여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농활왔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욕쟁이 할머니로 알려져 대학 신문사에서 취재를 온 적도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아내는 사람들 면전에서 할 말은 다 할망정, 뒤에서 딴소리를 하는 법은 없어 고약한 성품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호탕하고 손이 커서 20해 남짓 마을 부녀회장직을 도맡았다. 시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나 자선 바자회 같은 큰 행사는 물론이고 면 단위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에도 빠짐없이 불려가곤 했다. 마을 잔치가 열리면 늘 그의 집 부엌과 마당은 부녀 회원들이 모여 음식을 장만하느라 웃음소리와 함께 분주했다. 그는 아내가 하는 일에 참견한 적이 없었다. 그러려니 내버려 두고 한 바퀴 휙 동네를 돌고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내의 야무진 손끝의 집안은 다시 정갈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아내가 파킨슨병을 앓은 뒤로 그의 집은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간혹 찾아오는 손님들도 행여나 방해가 될까 일부러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했다. 그런 손님들을 아내는 기어이 마당 끝까지 나가 배웅하곤 했다. 굽은 허리로 부들부들 떨면서 마당을 가로질러 문 앞에 선 다음 손까지 흔들어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듯했다. 선남 양반, 계시오? 마침 밖으로 나서던 그의 눈에 몸이 반쪽으로 접힌 것처럼 허리가 굽은 노인이 보였다.
그보다 20살은 위인 노인이었지만 누구에게도 하대를 하는 법이 없었다. 아짐이 어쩐 일이시오? 마을 회관에서 얼른 오시라고 하오. 아, 부녀 회장들이 다 모이셨대. 서울서 온 기자 양반들도 와 있고. 그는 방으로 들어가 모자를 눌렀었다. 어디 가시오? 마을 회관에. 무슨 일로? 서울서 기자들이 왔다던데. 정읍댁은? 난 모르겠네. 정읍댁은 자네가 말을 해줘야 알지. 그는 한여름 땡볕에 그을린 길을 따라 걸었다. 마을 회관에는 낯익은 부녀 회장들과 서울에서 왔다는 2명의 기자가 그를 맞았다. 취재 기자는 30대 초반의 여자였고 사진 기자는 인상 좋고 넉살 좋은 40대 중반의 사내였다. 그는 모자를 벗어 쥐고 부녀 회장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내와 가깝게 지내던 단공리 부녀 회장이 농을 던졌다. 덕분에 매스컴도 탄이 출세했네. 취재 기자가 방바닥에 녹음기를 놓고 질문을 시작했다. 그는 에어컨 바람에 칼칼해진 목을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사내 자식이 부녀 회장 된 게 그리 특별한 일이라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인터뷰를 하는 동안 부녀 회장들은 부엌에서 닭을 삶고 겉절이를 담갔다. 닭 삶는 냄새와 고춧가루에 버무려진 푸성기 냄새가 마을 회관 사랑방을 가득 채웠다. 인터뷰가 거의 끝나갈 즈음 눈치 빠른 부녀 회장들이 너스레를 떨었다. 아따, 그놈의 인터뷰 고만해도 쓰겄네. 서울서 오신 기자님들, 얼른 이리 와서 닭고기 좀 드시오. 부녀 회장들은 커다란 양은 쟁반에 먹음직스럽게 찢은 살코기를 올려놓았다. 취재 기자는 막걸리 2사발에 금세 얼굴이 붉어졌고 사진 기자는 어느새 평화마을 부녀 회장의 허리를 끌어안고 춤을 추고 있었다. 그가 석 잔째 막걸리를 들이켤 때 누군가 그의 앞으로 닭다리를 슬쩍 밀어주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순자였다. 그와 한마을에 살았던 순자는 진산마을로 시집을 갔다가 20여 년 전부터는 대흥리에 살고 있었다. 한마을 출신인지라 순자의 태코도 선남대기였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눈앞에 순자가 밀어놓은 닭다리가 보였다. 그는 닭다리를 쥐고 흐물거리는 살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때 누군가 옛일을 들추며 깔깔댔다. 기자 양반, 우리 회장님 스캔들은 보도 안 하시오? 아내가 병을 앓기 전이었다. 내장산 설해봉 아래 정읍천변에서 지금과 비슷한 모임이 있었다. 여러 마을 부녀 회장들이 복날을 맞아 몸보신을 하겠다며 모여 닭을 삶았다. 아내는 마을 회관에 두고 온 맥주 한 상자를 가져다 달라고 했고 그는 1톤 트럭을 몰고 그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순자를 보았다. 마침 부녀 회장들은 순자와 아내의 태코가 선남댁으로 같은 것을 두고 농담을 하는 중이었다. 선남 양반, 저 선남댁이 아까부터 기다렸어. 아, 저 선남 양반인지 그 선남 양반인지 누가 알겠어? 맥주만 내려놓고 돌아가려던 그는 부녀 회장들의 부탁에 못 이겨 내장사 입구 슈퍼에 다녀와야 했다. 순자가 조수석에 올랐다. 순자가 물건을 사는 동안 그는 슈퍼 앞 파라솔 아래에 앉아 기다렸다. 잠시 후 순자가 차가운 캔 커피를 내밀었다. 오빠, 잘 지내요? 자네도 잘 지내는가? 여기 많이 변했지. 처녀 총각대 왔잖아요. 우리. 그랬던가. 순자가 불러일으킨 추억은 씁쓸했다. 너무 오래전 일이기도 했고 그때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떠올릴 수 없어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환갑이 훌쩍 지난 나이에 듣는 오빠 소리는 왠지 모르게 살까웠다. 그날 이후 그와 순자는 종종 만났다. 순자는 그의 트럭 조수석에 오르면 소녀처럼 쾌활해졌다. 세무서 근처 찻집에 앉아 쌍화차를 마시며
그가 거죽만 남은 순자의 손등을 쓸어주면 순자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도 손을 빼지는 않았다. 출영제로 향하는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 단풍으로 붉게 물든 내장산을 함께 내려다보기도 했다. 단풍이 샘물처럼 흘렀고 세상 시름 다 잊은 듯한 청량한 바람이 이제는 늙어버린 두 사람의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어느 날 순자는 내장산 케이블카를 타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단풍객들의 발길이 뜸해지면 가자고 약속했다. 돌아보니 순자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고 있었다. 얼마 뒤 누군가 그들이 식당에 함께 있는 것을 본 모양인지 아내가 그에게 순자와 연애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발뺌했고 결국 부녀회장 모임에서 아내는 순자와 한바탕 드자비를 벌였다. 아내에게 시달린 그는 다시는 순자 얼굴을 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비겁한 짓이었다. 순자에게 걸려온 전화를 몇 번 받지 않자 순자도 더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그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애써 외면했다. 그가 아는 것은 거기까지였다. 등천리 부녀회장이 서울 기자들을 태우고 떠난 뒤 모임은 자연스럽게 파했다. 그가 마을 해관 문을 잠그고 돌아서니 홀로 남은 순자가 저 멀리 밤산 꼭대기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들의 침묵을 조롱이라도 하듯 스르라미가 왕왕 울었고 여름날 늦은 오후에 한풀 꺾인 햇살이 두 늙은이의 야인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순자가 핸드백에서 청첩장을 꺼내 건넸다. 아들 결혼식이라고 했다. 자네 아들 올해로 몇인가? 36이요. 늦장가는 아니네. 내가 실수했네. 뭐가요? 서로 좋으면 그만이라고 했던 말. 진심이었네. 진심이든 아니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없지. 부질없어요. 괜찮아요. 순자가 그에게 안에 갖다 주라며 홍삼 드링크 한 상자를 건넸다. 그는 사양했지만 순자는 오빠나 먹으라며 한사코 그의 품에 안겨주었다. 막걸리 한 잔에 얼굴이 달아오른 순자의 달큼한 숨결이 그의 코끝을 간지렸다. 순자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그랬다. 잊었던 유년 시절, 잃어버린 열망과 꿈,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인생의 어느 아름다웠던 시기가 통째로 떠올랐다. 그래서 순자와 헤어질 때면 자신의 과거 전체가 등을 돌리는 듯한 억울함과 아내에 대한 깊은 원망이 자리 잡곤 했다. 순자, 자네 혹시 정읍댁이라고 기억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누군데요? 아내가 노망이 난 뒤로는 정읍댁만 찾네. 헛소리겠지요. 오빠, 군대 계실 때 언니랑 함께 살았죠? 거기 살 때 정읍에서 시집온 누군가와 알고 지냈을 수도 있겠네요. 그는 젊은 시절 하사관으로 복무하며 전출 다녔던 지역들을 떠올려 보았다. 포천, 파주, 수색, 김해. 그 지명들이 낯설고도 낯익었다. 그 시절 친구들 중 누군가는 정읍댁을 기억할지도 모르지만 그러기 위해 풀어놓아야 할 기나긴 사연들이 버거웠다. 며칠 동안 그는 쉴 새 없이 바빴다. 깨를 베어 말리고 고추를 따서 말리는 동안 몸살을 앓았다. 주말에는 순자의 아들 결혼식에 다녀왔다. 돌아와 주말 내내 아내 곁에 누워있으니 마치 나란히 매장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월요일 그는 보건소를 찾아갔고 쯔쯔가무시병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정읍 시내병원에서 확진을 받고 입원을 해야 했다. 아내를 혼자 둘 수 없어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에 한 번씩만 들여다봐 달라고 부탁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는 난생 처음 온전히 아내만을 생각하게 되었다. 고열에 시달리다 눈을 뜨면 눈앞에 아내가 어른거렸다.
늘 그의 곁을 지켜주던 아내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 그려졌다. 그즈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고 며느리와 협의 이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곧이어 두 딸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와 올케를 욕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몰랐다. 그는 난생 처음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다. 밤이 깊어지면 병실은 고요한 신음으로 가득 찼다. 그는 옆 침대에 노부부를 보았다. 밤새 남편의 신음소리에 잠을 깬 부인이 일어나 물을 떠다 먹이는 모습.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들 역시 그와 아내처럼 평생을 서로 의심하고 핥히며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먼 길을 돌고 돌아 결국 저 모습에 이르렀으니 그들은 잘 견뎌온 셈이었다. 퇴원하던 날 그는 정읍댁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그와 아내가 젊었던 시절 포천에서, 파주에서, 수색에서, 그리고 저 멀리 남쪽 김해에서 아내는 군인 가족이 아닌 다른 이웃들에게 정읍에서 온댁 즉 정읍댁이라 불렸을 것이다. 아내가 자기 자신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젊은 시절 어느 한때의 기억에 갇혀버렸거나 혹은 바로 그 시절의 기억만이 통째로 삭제된 것일 수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아내가 어김없이 말했다. 정읍댁, 정읍댁을 불러줘요. 그는 다시 아내의 곁에 앉아 이불을 슬쩍 들어 올렸다. 아내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다. 자네가 자네를 찾는데 내가 어디 가서 불러오나. 여기 있지 않은가. 그는 아내의 손을 쥐어 아내의 가슴팍에 올려주었다. 며칠 뒤 그는 밭을 팔기 위해 중개인을 만나고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아내가 없었다. 그는 온 마을을 헤매다 선앙당 밭에서 아내를 찾아냈다. 그가 캐담한 감나무 아래 아내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내는 거기까지 오느라 남은 기력을 다 소진했는지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그는 아내를 업었다.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가볍고 차가웠다. 그가 마을 쪽으로 길을 잡자 아내가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어디로 가고 싶은 거냐고 묻자 아내가 끙끙댔다. 그는 반대쪽으로 길을 잡았다. 그러자 그의 머리카락을 쥐었던 아내의 손이 스르르 떨어져 나갔다. 하늘에 하나둘 별이 떠올랐다. 상처투성이 맨발인 아내를 업고 그는 휘적휘적 신장로를 걸어갔다. 아내가 고른 숨소리를 냈다. 서남댁, 아니 정읍댁, 밤공기가 차오. 이제 들어갑시다. 나 정읍댁 아니오. 정신이 들었어? 나 정읍댁 아니라고. 그럼 대체 정읍댁이 누군지 참말로 모르시오? 자네가 정읍댁이 아니면 우리 딸 말이오. 우리 첫째 딸. 포천서 잃은 우리 첫딸. 아내를 업고 걷는 탓인지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자네, 그 딸을 기억하는가? 기억하고 말고 폐렴으로 잃은 것도 내가 묻은 것도 나 그의 무덤에 가보고 싶었어. 자네가 아무 말이 없어서 난 몰랐네. 시방이라도 갈 수 있네. 데려다 주시오. 근데 왜 우리 딸이 정읍댁이란 말이여? 다 키워서 서울로 시집 보냈을 거였으니까. 자네 몰래 내 속으로 그리 키우고 있었네. 그는 길가에 조심스레 아내를 내려놓았다. 아내의 두 눈에 밤하늘의 별이 가득했다. 그는 길 옆 솔밭으로 들어가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다. 잊었던 일들, 잊었다고 믿었던 일들, 잊을 수 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그에게 들이닥쳤다. 그는 한 번도 아름다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선량했던 적도, 순수했던 적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를 사랑했던 것만 같았다. 솔밭을 빠져나온 그는 아내를 다시 업고 길을 걸었다.
이렇게 업어주니 좋은가? 언제 업어준 적이 있어? 많지. 퍽도 오래 살기나 하소. 오래 못 살면 나도 못 살아. 당신 살자고 나 죽으란 말이여. 그렇게라도 살아봅시다. 여보, 임자, 말 안 해도 알지? 말 안 하면 모르오. 말 안 해도 아는 걸로 믿겠네. 마음대로 하시오. 고요하고 차갑고 가벼운 밤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그렇게 서로의 무게를 짊어지고 어두운 밤길을 한참이나 더 걸어갔습니다. 아내가 찾던 정읍댁은 과거의 자신도 잊었던 이웃도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묻은 채 평생을 홀로 키워온 첫 딸이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아내는 남편조차 모르는 자신만의 세상에서 딸을 키우고 혼례를 치르고 서울로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각자 가슴에 묻어둔 채 홀로 불러보는 정읍댁이 있을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꿈일 수도, 떠나보낸 사람일 수도, 혹은 되돌리고 싶은 어느 시절의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